자, 우리 고3 정규반 첫 수업이고요. 문학킬러가 요즘 변수로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학킬러부터 먼저 볼 건데, 교재 목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페이지는 풀 수가 없어요. 자, 이 페이지가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국어를 풀어나갈 때 수학처럼 풀이 과정이 엄밀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답이 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풀이 과정은 전혀 틀렸는데 적당히 답 찍어서 조상님이 알려줘서 답 내놓고 맞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정자세가 안 잡히고 오류가 쌓이고,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이 페이지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납득하기 힘드실 수 있겠는데 해운대고 1학년 첫 시험에 얘랑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 그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성벽자라고 같은 해 같은 시험이었는데 얘는 좀 짧게요.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그 다음에 6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6페이지 수특 문학이거든. 쫙 펴봐. 그런 유형이 되게 익숙하지 않을 거야. 비평지문이 오다가 나오다가 가작품, 비평지문이 또 나오다가 나작품, 비평지문이 나오다가 다작품, 라작품으로 이런 유형은 처음 보실 건데, 이거 되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지문인 게, 이게 공식적으로, 자, 공식적이라는 건 평가원 기출, EBS 교육청 세 개를 저는 공식적인 시험이라고 할게요. 그럼 오피셜한 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유형이야. 자, 그럼 이게 효신 거죠. 시발점인 거죠. 그래서 21학년도 EBS 수특에서 얘가 세팅이 되고 얘를 언제 가져다 쓰는지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2학년도 예비시행에 갖다 냈단 말이야. 근데 예비시행은 말 그대로 예비시행이다 보니까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자, 얘는 지금 현행 수능에 녹아서 출제되진 않지만 여러분 때는 이제 슬슬 나올 거야. 왜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 22학년도에서 만점자 28명 나오는 시험이었고, 그리고 23학년도부터 시험이 진짜 개판 났어요. 왜 그렇겠어? 나 깜짝 놀랐어. 어제 나는 진짜, 어제 아침 7시부터 배꼽 잡으면서 유튜브 라이브 봤어요. 우리나라 거의 내란 중인 거 알죠, 지금? 그래가지고, 야, 진짜 총만 안 쐈지. 야, 이거 내란이다. 너무 재밌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국어 킬러 내지 마라. 빈문학 융복합 소지 내지 말라. 그래서 23학년, 24학년도 이상해졌고, 그래도 내니까 수사를 다 했어. 대표적으로 지금 사교육계에서 시대인재가 한 대 크게 쳐맞았고, 그 다음으로 출제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으면서 출제진 한번 갈아퍼지면서, 현우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현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시험이 다 독립시행이다. 6구 수능에 연관성이 없다. 내가 드릴 이따위로 내면은 킬링 캠프를 이따위로 내면 개쌍욕 처먹는다. 이게 평가원의 권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대략 알아요. 출제진들이 수사받느라 다 갈려먹었어. 자,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제가 올해 수능을 예측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안에 무조건 21학년도 수특 이 유형과 22학년도 예비시행 얘가 나와. 그럼 애들이 여기서 우다다 쏟아지는데, 여러분 해설 들어오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답률 높았던 문학 킬러부터 빡 치고 들어갈게. 자,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선생님 어려워라고 했는데, 아니 어렵지가 않아. 제가 원래 수학 강사였어요. 농담이 아니야. 가끔씩 내가 물리 강사하다고 화학 강사도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수학 강사였고요. 그때 Q&A 지수로 보통 매출 지수를 보는데 전 과목에서 한 30등 정도 했던 되게 유망한 강사였어요. 지금 할아버지야. 지금 할아버지고 인생에 지금 아예 극소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긴 해요. 지금 하한가 쳐맞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제가 수학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의 강사들은 전부 다 킬러 문제를 30분씩 풀고 있었어. 그래도 풀리는 게 어디야 대단하지라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10년 전에 현우지란 강사가 데뷔했는데 이 인간은 5분 만에 푸는 걸 보고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저는 수학 포기, 그때 서울대 다니고 있어서 복수 전공해서 국어로 전과해서 국어강사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잘 들어. 제 수업을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평가원 교수님들 직계 교수로 정확하게 배웠고요. 두 번째,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뒤지게 어려운 문제를 그 시절 현우진이 그랬듯 쉽게 풀어내는 거야. 지금 현우 선생님 풀이과정 그 이상의 풀이과정을 보여주는 수학 강사도 많아요. 10년 동안 그 변화를 이끌었고, 자, 앞으로의 10년의 국어에서 변화는 제가 이끌어야 되는데 이미 할아버지가 돼서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 생소할 거야. 내 문학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더 쉬우세요.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에서 직유법 찾고 은유법 찾고 뭐 반어법 찾고
역설법 잡고 중1 때부터 했다 얘들아. 중1 때부터 윤선도 오후가 배웠고 고3 때도 수능에 나오는데 도대체 중1 오후가와 고3 오후가 차이점이 뭔데 이게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문학을 싹 한번 정리할 거고, 두 번째는 요즘 수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재수생들은 딱 작년 6월 평가원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작년 6월 평가원에서 원하는 혹시 기억나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지문이에요. 자, 그 지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잠깐 저 따라오셔야 돼. 자, 우리 100년 전에 양자역학 코펜하겐 학파랑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이랑 뒤지게 싸웠어요. 얘는 뭐라 그랬냐?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죠? 야, 양자 세계에선 말이야, 전자의 스핀이 왼쪽과 오른쪽이 중첩돼 있어 같은 잡소리를 내서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하기를 해요. 관측이 이걸 결정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니네가 보기 전에 달이 없어? 이 새끼들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라고 정말 뒤지게 싸웠는데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은 당연히 미시세계, 거시세계 중에서 미시세계를 다루는 거니까 얘는 거시세계 관점도 인정한다요. 그래서 거시세계 맞아, 니네가 얘기한 게 하지만 미시세계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왜 못 받아들였냐면 철학적 논리적 한계 때문이야. 얘들아 잘 들어. 우리는요 전체 집합의 진리치를 쪼개놓고 이 집합이 참이라고 놓고 보면 참의 여집합은 뭐니?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참거짓 진리치만 따질 줄 알아. 문제 풀 때도 그래. 그런데 자 봐. 왼쪽 스핀을 참이라고 해볼게요. 왼쪽 반대쪽 스핀을 거짓이라고 해볼게. 중첩돼 있으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이해됐어? 그래서 참거짓만 존재하는 게 고전역학이야. 아니 고전 논리야. 아무래도 설명이 안 돼서 뭐가 나타났어? 비고전 논리가 20세기 말에 확립됐어요. 비고전 논리는 뭘 얘기하냐? 정확하게 진리치가 4가지 경우가 존재해. 첫 번째 참, 두 번째 거짓, 거짓 교집합, 둘 다 아닌 거. 자, 정리하면 이거야. 선생님 잡힙니까? 경우의 수다 얘들아. 수학 강사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확률 통계 경우의 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치는 이렇게 4가지 얘들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참 동시에 거짓이에요. 즉 오른쪽 스핀과 왼쪽 스핀이 공존하고 있는 단계 2단계야. 자, 두 번째 여기는 뭐니? 참은 아니고 거짓이기만 한 애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짓이죠. 자, 세 번째 어디야? 참 교집합 거짓의 여집합이야. 참이기만 한 애예요. 자, 마지막 뭡니까? 참도 거짓도 아닌 놈이 있다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받으신 교재 보셔. 선생님 이거 카톡 보내주셨나? 잡고 계세요. 카톡 보내주셨나? 자, 받으신 교재 이거 찾아봐. 어딨지?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쌤 안 왔다. 카톡으로 안 왔어. 출제 예측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거 봐봐. 찾아봐. 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을 딱 드릴게. 제가 오르비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오르비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최근 2년 동안 글을 한 3개인가 썼을 거야. 가장 최근에 쓴 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아마 6월달 평가원 끝나고 썼을 거고 작년 수능 전에 썼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 이슈로 이번에 킬러 안 나오는데 나오면 너네 뒤지는 지문 이 지문이니까 정리를 해 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지문이야. 그리고 얘를 바로 6월에다 갖다 냈어. 이게 원래 24학년도 EBS 지문에 있었던 거였어요. 순차적이라면 정상적이었다면 감옥에 가셨다면은 아마도 출제가 됐을 건데 그분께서 감옥에 안 가신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안 갈지 갈지는 안 갈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25학년도 6월 달에 갑자기 한 해 건너뛰고 출제가 된 거야. 이해되셨어?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수능 직전에 출제 예측 얘 나오면 죽으니까 봐라라고 했던 유일하게 한 지문 딱 찍었던 게 그해 수능에 안 나오고 작년 6월에 나왔고 아시다시피 애들이 다 작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 시험인데 요즘은 이제 저랑 컨셉 비슷한 강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따라와 보세요. 자, 목차를 딱 보면 이제 이거야. 제가 이걸 언제 내놓은 거냐면 정확하게 재작년 24학년도 수능 직전에 냈던 거 그대로 이름만 바꿨어. 그리고 25학년도 6월 평가만 추가를 했어. 논리학 관점에 바라본 도덕 문장의 타당성이고 그게 직접 연계로 25학년도 EBS는 이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되냐면 그 아래쪽에 제가 쭈루룩 흐름을 잡아놨어. 18학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있냐? 이게 24학년도 EBS에 엮여서 출제가 됐어요. 여기 고전논리 18페이지 보이시죠? 자, 그래서 봐봐. 일단 이게 25학년도 6월 평가를 한번 봐볼게.
25학년도 6월 평가원을 보시면 요 지문이 나와.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은 어딜 보시면 되냐면 1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셔. 자, 그럼 바로 얘들아 18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 참 거짓, 거짓이 아니면 참이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다, 배중률이라고 해요. 이러한 관점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 그래서 뭐래?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참의 여집합이다, 거짓의 여집합이다, 흰색 집합, 참도 거짓도 아닌 영역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프리츠는 뭐야? 참 동시에 거짓이니까 참 교집합 거짓이죠. 됐어? 그래서 이 진리치가 이해가 돼야,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 양자역학에서 상호 베타적 상태의 중첩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우리 인류가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20세기 후반에서야 이게 확립이 돼서 이제서야 수능에 들어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표정만 봐도 알아요.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오늘 갈지 6달 뒤에 갈지 수능 전에 갈지는 여러분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고, 일단 오늘 수업의 큰 주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학 세 지문 먼저 푸는 거 보고 수업한 다음에 독서 난이도를 좀 볼게. 되셨죠? 자, 영상은 잠깐 끊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세 지문은 한 호흡으로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요즘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느낌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교재 6페이지입니다. 자, 잠깐 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10년 전부터 국어교육학계에서 되게 주제가 됐었던, 테마가 됐었던, 유행이 됐었던 지문의 주제들이, 논문의 주제들이 뭐였냐면 이본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본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챌린지 같은 거야. 요즘 챌린지 뭐하냐? 너무 많아. 그래서 챌린지도 별의별 사람이 다 하잖아. 그럼 봐봐. 그것처럼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작품들이 막 변모하는데, 이거 6페이지 풀고 들어오시면 여기 기준으로 잡을게요. 지금 아마도 보이셨을 텐데 가작품, 나작품, 다작품, 라작품이 아마도 순서상 이렇게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고, 두 번째는 비평교육인데, 이게 자, 우리 이성적인 정보 처리는 독서에서요. 감정적인 정보 처리는 문학에서 하는데, 감정이라는 거는 주관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내? 라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감정도 여러분 뭔가 준거가 있거나 기준이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확립하기 위한 연구 끝에 비평이라는 감상의 준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과거의 비평은 어떤 식으로 보기 형태로 또는 아예 가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트형으로 냈었는데, 이렇게 비평이 나오고 작품 들어가고 비평이 나오고 작품 들어가고, 이 유형은 얘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초로 출제된 게 언제 나올지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1학년도 EBS에 내시더니 아마 이 교수님이, 이 선생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22 예비평가에다 냈다가 왜 그러면 그 뒤에 수능에서 자취를 감췄냐면 아마도 수사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때 암흑기 잠깐 찍고 다시 될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지문을 딱 한번 본 거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약간 저는 출제 오류라고 보는 이유가 있고, 이 출제 오류라고 보는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까지 가서 해석을 해서 저도 의견 나누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들 되게 저는 항상 환영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히려 학생들은 난 잘 푸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봐. 계열적 병렬, 계기적 병렬에서 병렬이 우리가 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봐. 병렬은 뭐야? 의미 지향이 동일한 둘 이상의 통사 형식이 나란히 놓인 것이다. 다시 병렬은 그래, 단어 의미 통사 구조가 반복 나열된 것이다. 병렬은 단어 의미 통사 구조가 반복된 거나 나열된 것이다. 아니 다 똑같잖아. 출제 의도가 병렬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뭐였겠어? 그렇죠. 주황색 형광펜으로 바꿔서 봐. 계열적 병렬은 비슷한 애다, 비슷하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아휴, 선생님 이거 구분됩니까, 형광펜? 망했다. 자, 그럼 봐 여러분. 잘 봐. 객이라는 애는
객이라는 애는 계열과 비교해 봤을 때 연쇄적이거나 단계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얘는 구분되니? 그 다음에 얘는 구분되니? 노란색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구분돼요? 화면상에서. 자, 그럼 봐. 계열은 지금 어떤 애야? 비슷하다야. 얘들아, 비슷하다는 말을 뭐라고 바꿔놨어? 동일한 수준이라 바꿔놓은 거야. 이게 보였어야 돼.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야. 반복되는 정보가 있죠. 병렬. 그럼 반복되는 정보가 이미 알겠고, 그래서 계기와 계열의 차이를 알아야 여러분 선지에서 계기, 계열을 구분시켜놨잖아. 그래야 보이시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우리 지금 수학의 풀이과정처럼 눈으로 보셨고, 이 눈으로 보신 거 오른쪽에 객관적인 수학의 풀이과정처럼 국어의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이번 문제에서는 정보를 분류하라는 기준 어떻게 줬어? 계열과 계기로 준 거야. 자, 이쪽으로 올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계열은 뭐래? 비슷하대. 무슨 수준이야? 동일한 수준이래. 여전히 수수께끼 같죠? 그런데 계기는 뭐래? 연쇄성이나 단계성이래. 아, 드디어 나왔어야죠. 여러분이 왜 이걸 모르는 줄 알아? 여러분 고2 때 독서 교과서 안 버리시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버리셨다면 친구 거 싸게 사세요. 독서 교과서를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 수능이나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글이 꼭 갖춰야 되는 원리가 있어. 이걸 글의 구성 원리라고 해. 텍스트의 구성 원리라고 해. 이걸 안 갖추면 글이 아니야. 1번이 뭡니까? 통일성이요.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는 통일되어야 된다요. 2번이 뭡니까? 응집성이요. 정보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역접이든 순접이든 예시든 뭐든 인과든. 세 번째는 완결성이야. 다룰 내용을 다뤄야 된다. 프로블럼 문제가 나왔으면 솔루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4번은 단계성이야. 단계별로 다룰 내용이 있다야. 5번은 뭐야? 강조성이야. 주제는 강조해야 된다야. 여러분 벌써 여기서 개념어적으로 단계성이라는 워딩이 딱 보였어야 돼. 단계성이라는 워딩이 딱 보였어야 돼. 근데 이 단계성과 이 단계성이 좀 다르긴 해요. 여기는 보기에서 새로 준 단계성이 여기서는 뭐냐면 서론의 역할, 본론의 역할, 결론의 역할, 서, 본, 결 단계적으로 뭘 다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단계성인데 여기서 글의 구성을 가지고 있던 친구라면 딱 보였을 건데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요즘 많이 그리운 강아지가 있어요. 전 여친 강아지요. 콩이에요. 로트와일러입니다. 우리 콩이는 로트와일러고 너무 착했어요. 45kg예요. 아주 시꺼매가지고 밤에 산책하면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엉덩이가 노란색이었거든요. 엉덩이만 나비처럼 살랑살랑 거렸던 그런 강아지였어요. 콩이는 로트와일러였어요.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얘는 비지였어, 이름이. 그래서 우리 비지는 얘 뭐였지? 그 다리 짧은 애였어. 웰시콕이었어요. 자, 그럼 봐 얘들아. 얘 웰시콕이야. 얘 로트와일러야. 뭐 진도 있다고 칩시다. 시바 있다고 칩시다. 그럼 봐 얘들아. 얘네들은 뭐가 동일하니? 수준이 동일해요. 얘네를 상위 위계에서 묶으면 뭐야? 반려견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 얘들아. 얘는 상위 개념이죠. 얘는 하위 개념이죠. 그러면 상위와 하위 사이에서 뭐가 있어요? 그렇지. 단계가 있는 거죠. 보이셨어? 계열은 뭐야? 그러니까 위계동이라는 걸 물어봤던 거예요. 얘는 뭐야? 위계가 상하로 분리가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생소한 거야. 왜 생소해? 역사가 30년밖에 안 된 학문이고 나는 운이 좋았죠. 근데 운도 좋았는데 내가 의도하기도 했어. 평가원 교수님 수업을 나는 사실은 골라 들으려고 의도도 했고 의도치 않게 또 골라 들어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교수님을 자꾸 이제 파는데 나는 좀 팔아도 되는 게 난 허락을 받았어.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교수님 제가 사교육 강사인데 오히려 환영이래.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평가원 교수님은 교수님 수준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를 정립을 딱 해드린 거고 어떻게 보셔야 돼? 이렇게 보셨어야 된다. 됐니?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출제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 동료가 필요한 게 나 혼자서 고민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 이제 까마귀가 적까마귀고 이까마귀고 적까마귀고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봐. 기본적으로 함축, 즉 생략되어 있는 게 서정 장르의 기본이죠. 자, 그럼 보셔. 까마귀 뭐니? 이 주격조사가 어차피 반복됐으니까 생략했을 거고 그러면 까마귀가라고 현대국어로 바꿔 쓰시면 되죠. 주어가 목적어를 쫓아 들어갔죠. 됐니?
얘들아, 영어에서 신텍스 구조 잡는 거 하셨으면 국어에다 그냥 적용하세요. 아주 정확하고 쉬워집니다. 자, 그럼 봐. 까마귀가 까마귀를 쫓아 들어갔죠. 자, 질문. 이 까마귀랑 이 까마귀는 위계가 동등하죠. 상상을 해봐. 까마귀가 까마귀를 쫓아가고 있잖아. 맞죠? 그랬더니 뒷동산에 뭐가 있어? 휘 들어보니 첫 번째 서술어 쫓아갔고요. 휘 들어가 보니 뭐가 있어? 까마귀 로다야. 근데 얘들아 봐. 이 까마귀가 한 마리인지 복수형인지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단수일까 복수일까? 묵까마귀랜다. 단수야 복수야 그러면? 묵까마귀들. 복수형이죠. 그러네. 까마귀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 나왔다 얘들아. 자, 얘네는 위계가 동등하지만 얘네는 무리니까 상위 위계라니까.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저 따라오십시오. 자, 뭐 했어? A 까마귀가 B 까마귀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 C 까마귀를 발견했는데 아마 맥락상 C 까마귀는 뭇 까마귀로서 무리들이 됐고 아무도 그 까마귀를 찾을 수가 없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까마귀라고 지시하는 거는 아마도 문장의 주어였을 확률이 매우 크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보시다시피 자, A와 B는 까마귀가 까마귀를 쫓아가는 단수, 얘네는 하위 위계들이고 맞니? 자, C에 왔을 때는 얘네는 집합의 개념으로 왔고 그 이 까마귀 찾으려고 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집합의 포함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뭐라고? 위계가 동등하지만 얘는 위계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봐. 뭐가 있어? 단계가 있으니까 무슨 병렬? 계기적 병렬이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더 들어가는 친구들은 선생님, 위계 동등하니까 이거 계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프죠. 자, 필기하십시오. 여기 잡고 오십시오. 따라올 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죠? 안 보이는구나. 따라왔죠? 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계기냐 계열이냐에서 둘 다 있는 5번을 고르는 게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제자는 정답 1번을 설계해놨어. 자, 나는 그래서 야, 둘 다 있는 거 아니야? 왜 계기야? 의도를 한번 나는 생각해보고 싶었어. 의도는 뭐였을까? 그렇죠. 얘들아, 주제는 뭐야? A 까마귀가 B 까마귀를 쫓아서 가다 보니 결국에는 원래 자신의 본성이었던 이 까마귀는 도대체 어딨고 C와 D라는 무리 속에 속하면서 금목자극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주제를 전개하는 아이디어는 뭐니? 결국 얘네가 얘네한테 포함이 돼버린다는 단계가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계기적 병렬이라고 생각을 해서 즉 주제의식에 영향을 준 전개 방식이 단계다. 얘네가 결국에는 이 무리에 속해버렸다. 그래서 계기적 병렬이다라고 설계했다고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봤어요. 저는. 정답이 1번으로 설계가 돼 있길래. 아시겠어? 그리고 출제자는 봐봐. 계기와 계열을 엄밀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면 둘 다 있다는 것도 보였겠으나 사실은 어쨌든 주제의식은 뭐야? 까마귀가 결국에는 묵까마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 주제와 관련해서는 계기적 병렬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봐. 하나 더. 이거는 중학교 때 내신 개념으로 배우셨던 건데 이런 표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랬어. 첫 번째, 내용과 의도는 뭐가 있다? 비판이 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시는 건데 원관념은 인간에 대한 비판이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까마귀로 표현했으니까 정확하게 풍자 정답 1번 설계 이랬던 거였다고 저는 이해가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와 계열을 둘 다 써놓은 5번 선지는 너무나도 저는 오답 복수 정답 같고 이 부분에서 왜 그랬는지 직접 여쭤보고 싶으나 누가 출제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고민할 동료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1년 뒤쯤 제 동료가 돼 있으신 경우들이 많더라고. 청출어람 할 것이고 교학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필기 정리해 주십시오. 깔끔하게 답 나오죠? 이 느낌이야. 문학도 앞으로. 아시겠지? 그래서 자꾸 문학을 뭔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설명할 게 없어. 더 이상. 필기하시고. 정리되셨습니까? 느낌 잘 잡아주시고. 선생님 문학교재 있죠? 근데 얘가 10권이거든? 저쪽 안에 있을 거야. 나중에 한번 찾아다 애들 복습교재로 챙겨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 이 문제도 진짜 잘 냈어요. 그 진짜 잘 냈다는 게 내 얘기했냐? 센통고 1학년 잼민이 중에 한 명이 나랑 같이 브롤스타즈를 하자고 내 핸드폰에 브롤스타즈를 깔아놨어요. 여러분 제 나이를 잘 모르시던데 제가 83년생으로 올해 43살 된 실버타운에 예약을 걸어둔 할아버지라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게임은 이미 졸업을 한 지 오래인데 재민이도 수업하다 보니까 같이 호흡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이것들이 또 염탐 기능을 이용해서 열심히 보면서 나보고 브롤스타즈를 굉장히 잘한대. 선생님 브롤스타즈에 재능이 있대요.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 얘기야. 걔네는 브롤스타즈를 맨날 밥만 먹고 해. 밥 먹으면서도 해. 똑같아. 나도 밥 먹으면서 수능을 가르치고 분석을 하니까 보여요. 이 문제는 예술 그 자체야. 잘 보셔. 주어를 잡으세요. 까마귀죠. 빗까마귀를 쫓아갔죠.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하는 신텍스 구조 그대로 왔다. 결국 뭘 발견했어? 그렇죠. 씨까마귀로다 라고 발견을 했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정보가 엄밀해지지 않잖아요. 문장 구조 잡으시면 엄밀해져. 왜? 정보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두 번째 문제를 봐. 두 번째 선지를 봐. 자, 그럼 봐 얘들아. 뒷까마귀는 뭇까마귀라고 의도가 뭡니까? 싸그리 작작 묶어버렸죠.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봤단 말이야. 한 묶음으로 봤기 때문에 한 묶음이 됐다는 얘기를 거리가 좁혀졌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당연한 얘기지만 3번 선지죠. 출제자는 2, 3번 선지를 묶어서 똑같은 아이디어인지 물어봤고 4, 5번 선지를 묶어서 정답 둘 중에 하나 골라보러 간 것이죠. 결국에는 뭐야? 얘네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 돼버렸잖아요. 5번이네. 행동을 같이 하였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답 나오는. 이해되셨어? 연습하시고. 좋다. 애들이 소화가 되네요. 이 수업이 쉽지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수업이 소화가 되는 친구들이 되게 드물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친구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부산에 출강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고 올해 1년 지금 빡세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업을 소화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자, 되셨죠? 그래서 정답 끝났고 여기 이제 바로 4번 문제를 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봐. 자, 제가 모든 문장 구조 분석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의미가 꼭 잡혀야 되거나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듯이 국어에서도 백사가 홍로변에 부사에 꾸벅이는 서술어 백노래요. 관용어기도 하겠네. 그럼 봐. 백노가 중심 소재일 것인데 자, 얘들아. 백노가 인사를 정말 잘하네. 예의가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쟤는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행동으로 보인 거야? 배가 고파서 입과 배를 못 메워서 입과 배가 고파서 저렇게 굽고 다니네 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예의가 바르다야 아니면 식욕 때문에 얘의 행동이 상당히 교양 없음을 얘기한 거야. 후자죠. 식욕 때문에 행동하는 게 교양 없다? 왜 그래? 그걸 문학적 관습이라고 얘들아. 제가 여기에서 계엄령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는 것도 관습이야. 40년 전에는 그분을 생각했겠죠. 그럼 봐 얘들아. 그런 게 딱 관습이라니까. 그러니까 문학은요. 뭐를 객관적 중거로 쓰는 거야? 이런 걸 중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아니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그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죠. 왜?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거는 뭘 추구했으니까? 식욕보다는 그것을 절제하는 걸 추구했으니까. 양반들의 문화였고 귀족 문화였으니까. 양반과 귀족이 밥을 먹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그러니까 뭐야? 배가 고파도 하면서 애헴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라고? 야, 너 살쪄서 뭐 할래?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얘를? 그렇지.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이 보이셨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4번에 1번 선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정확하게 지금 시적 화자는요. 주어 생략돼 있죠? 시적 화자는 누구를? 목적어를 뭐 했어? 묘사해서 쟤는 식욕을 욕망하네. 흰색 글씨 안 보인다 그랬죠?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주어 시적 화자는 그 대상의 행위를 묘사해서
뭐 했어? 욕망. 이 욕망은 뭐? 식욕. 식욕에 미쳐가지고 헤드뱅잉을 하는 존재로 보았다, 비판을 했다. 정답 1번이다. 됐니? 그 이유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깔끔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문제를 예술적으로 냈고, 이제 마지막 1번 문제를 볼 겁니다. 1번 문제도 나는 정말 보면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수준이 높아요. 문제 수준이. 자, 1번은요. 정확하게 제가 연표를 그려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아까 썼던 게 뭐였냐면 무슨 교육이다? 이본 교육이다. 이본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끔씩 농구 보러 가거든요. 그럼 챌린지가 나와. 사랑스러워 챌린지 알죠? 내가 하다 말게. 그 사랑스러워 챌린지를 이제 하는데 이게 할머니들은 사랑스러워 챌린지를 몰라. 그래서 한 30년 전, 한 50년 전 중에 김종국 할아버지가 불렀던 사랑스러워 댄스를 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럼 봐. 그런 식으로 변해간단 말이야. 가에서 나로, 다로. 그리고 가나다에서 우리 사랑스러워 챌린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첫 번째, 대상 뭐가 나왔니? 까마귀 나왔죠. 자, 우리 까마귀 어떤 까마귀? 검정색 까마귀. 검정색이다. 자, 검다라는 거에서 부정적으로 봤지. 부정적으로 본 근거는 뭐야? 그게 바로 문학적 관습이기 때문이었죠. 자, 반면에 백로요. 우리 백로 씨는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죠.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관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화자의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니? 백로한테 주장하고 충고하고 있죠. 뭐라고? 백로야, 너 까마귀 근처 가지 마라. 백로 씨, 까마귀 멀리 해라. 그러려면 항상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왜? 네 글자야. 근묵자흑 될 거니까. 됐니?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전제가 이거잖아. 그래서 전제를 바탕으로 주장,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 다분히 논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위쪽에 들어갈 메타데이터들, 데이터를 지배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 그런다. 자, 이게 근거죠. 얘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죠. 얘는 오감, 관찰, 경험한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보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가작품을. 이게 전형적인 작품이었을 거야. 그런데 나로 왔더니 이제는 누가 욕먹고 있어? 갑자기 백로가 욕먹고 있어. 왜 그렇지? 자, 우리 까마귀는 여전히 검색. 그런데 검검이래. 백로는 뭐래? 흰검이래. 아하, 뭐가? 겉과 속이. 당연한 얘기지만 여전히 검정색은 부정적이죠. 그런데 얘는 검정색의 부정보다 더 부정적인 것을 찾고 있어. 그게 뭐야? 그렇지. 겉과 속이 다름이지. 그래서 까마귀의 부정스러움보다 백로의 부정스러움이 훨씬 더 부정스러워. 이유가 뭐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겉과 속이 다름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죠. 뭐라고? 야, 네가 더 쓰레기야 라고. 너는 겉과 속이 다르잖니. 자, 그럼 봐. 이러한 판단의 준거와 전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잡히니까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어요. 뭐를? 백로 너 더 나쁜 새끼야. 까마귀 웃지 마. 근거는 사자성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인간아 라고 비판하고 있죠. 여기까지 되셨니? 필기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가에서 나로 왔다. 이제 다작품으로 왔더니 갑자기 까마귀가 본받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까마귀가? 까마귀를 관찰해 보니까 얘가 뭐 하고 있던 거야? 그렇지. 은혜를 갚더라는 거야. 네 글자 뭐라고? 반포 보은이래. 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종교, 유교적 가치관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우리 인간아, 너는 은혜도 모르니? 어휴, 쓰레기들. 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근거는 유교죠. 철저하게 표출이 되는 거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게끔 요즘은 설계가 돼.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 반포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야? 관찰. 관찰한다는 건 경험주의야. 경험주의는 근대 철학의 산물이고요. 두 번째, 평가 어떻게 했니? 긍정, 부정. 근거는 뭐야? 여기였어요. 자, 그럼 봐. 누굴 사실 비판하고 있을까? 인간에 대한 비판이죠. 자, 근거는 뭐니? 너희는 은혜를 안 갚아서. 표현법은 어떻게 돼? 대조야. 까마귀는 뭐 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되셨어요? 여기까지? 필기 되셨으면 정답 1번이 아주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자, 필기하도록 저희 선생님 끝까지 잡아주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올 거고요. 1번 문제의 정답 차근차근 볼 겁니다. 필기 먼저 하십시오.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거 먼저 해설 보고 필기 마무리 지어봅시다. 흰색 안 보인다 그랬죠? 주황색 볼게요. 자, A에서 까마귀는 부정적 관습적 의미. 왜? 검정은 부정적이라고 봤지. 자, 백로는 긍정적 의미. 왜? 흰색이고 흰색을 긍정, 검정을 부정으로 본 거는 그 시절의 관습적 의미를 근거로 평가한 거잖아. 자, 근데 2번 선지 봐. 슬슬 벗어나고 있죠. 이유는 왜 그래? 백로가 겉과 속이 달라서지. 그래서 순결, 흰색이라는 깨끗하다는 관습적 의미에서 아웃되고 있고, 까마귀는 최소한 겉과 속이 어떤 애야? 같은 애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는 당연히 까마귀가 형편없는 존재였다면 여기에서는 백로가 형편없는 존재로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되면서, 자, 관찰을 통해서 얘가 은혜를 갖고 있구만. 그래서 은혜를 갑자기 뱀을 잡아오고 쥐를 잡아오고 징그러워 먹으라고 하고 개구리를 내가 먹는 걸까지 보고 가지만 걔는 은혜구나. 너의 은혜였겠구나. 은혜 갚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고양이도 그래요. 그래서 봐봐. 관찰을 통해서 은혜를 갖고 있구나. 흉하다는 관습적 의미를 벗어나고 있구나. 너무나 깔끔하고. 4번 선지 A의 까마귀, B까마귀, 빛깔은 모두 시각적 차원, 어쨌든 검정색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고, 그 이유는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관습적 의미 때문이고, 정답은 5번일 텐데 동일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재평가, 고평가 돼가고 있죠. 수학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맞니? 가, 나, 다. 시간순, 작품순으로 봤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평가로 가고 있고, 기준도 달라지고 있고. 정답은 5번 되시겠다. 끝이다. 필기하세요. 잘 들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진 않지만 킬러는 이렇게 풀려. 바꿔 얘기해봐. 이렇게 풀 줄 몰라서 킬러가 된 거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수업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니네가 수학 킬러 문제 푸는 뇌의 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더 씌워버리시면 되죠. 자, 이 느낌을 연습을 할 거고, 여러분이 내신에서 부지런히 하셨던 게, 평소에 부지런히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 일치가 절대로 헛된 시간은 아니야. 그건 그것대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고, 킬러 문제, 변별력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봐봐. 이걸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지문 거 한번 풀어보시면, 이걸 가지고 예비평가에 이렇게 재해석해서 내는구나가 보이실 건데,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쉬운 느낌이실 거예요. 자, 이 다음 지문 풀이 시간하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7분, 2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끊어 다 할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봉교육과 비평교육을 엮어서 내는 유형으로 앞으로 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나온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해설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참 많아요.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등등. 근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출제 설계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가서 수학 문제 풀 때 찍어서 맞춰도 돼. 조상님이 알려주셔도 돼. 그러니까 자꾸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약간 뭔가 이런 게 설계도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개념 정립이 된 상태에서 할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꾸 땡겨와가지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자꾸 실전 전제해버리면 설계 도면을 보는 과정에서는 부적절한 요청들이니까 차차 그 질문들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봐. 이 문제도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이봉교육인데, 여기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리지널 작품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상 뭐가 제일 일찍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작품이 제일 일찍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봐봐. 더 이른 시기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나 작품이 제일 먼저였어요. 자, 그리고 가 작품이었을 거야. 자, 그럼 봐,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예술 장르를 볼 때는 정보 분류를, 메타데이터를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와 나는 어떻다는 거야? 내용과 형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보겠다? 같은 작품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자, 첫 번째 A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이본 차원의 변모는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긴 하지만 주제, 내용, 양식, 형식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결국에는 나에서 가로 가는 변화가 뭐라고 정리가 되면 되겠어요? A라고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거고, 얘를 이본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보신 거죠. 물론 가는 공간상 일본이었으니까 나와 뭐 다와 이런데 영향을 못 줬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순서로 보면, 시간 순으로 보면 이제 다가 갖고 라가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와 라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를 쓰고 라를 써볼게. 자, 그럼 보셔. 이제
자, 여기 B를 봅시다. 작품 차원의 변모는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양식이란 게 뭐야? 형식이야. 자, 좋아. 필기합시다. 예술의 내용을 주제, 형식, 기법을 양식, 장르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양식은 뭐야? 형식, 장르적 차원입니다. 표현, 주제는 뭐야?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니? 주제가 바뀌어야 돼요.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다에서 라로 가면서 여기까지는 뭐였어? 사랑 노래였죠. 여기도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의 대상이 다르지. 애국의 노래죠, 여기는. 여기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였죠. 이해됐어? 자, 그럼 뭐가 바뀌었어? 내용이 바뀌었죠. 주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무슨 차원의 변모라고 한다? B, 작품 차원의 변모라고 한다죠. 그럼 남는 건 가에서 다로 가는 게 C였을 것이고 걔가 뭐다? 갈래 차원의 변모인데 갈래 차원 어떻게 바뀌었다 지금? 여기까지는 시조, 45자 내외 등등해서 여기는 뭐가 됐어? 사설 시조로 바뀌었잖아.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양식, 다른 양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시조에서 사설 시조로 뭐가 바뀌었다? 양식이 바뀌었다. 다시 한번 C, 갈래의 변모이다. 정리하면 A, B, C에 들어갈 애들이 나, 가고 B에 들어갈 건 다, 라고 C에 들어갈 건 가, 다라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됐니? 저는 이제 모범 답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눈으로 푸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배우셨다시피 풀이 과정을 정갈하고 깔끔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이 능력이 선행이라고 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풀어주면 선생님 실전에서 이거 할 시간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실전에서 그래프 다 그리고 풀이 과정 다 쓰고 못 풀잖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선택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시잖아. 그것도 똑같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옵션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평소 연습 차원에서 다 이걸 연습을 해놔야 옵션으로 들고 있는 거지. 당연히 이 풀이 과정 그대로 지금 연습하고 실전에서는 선택해서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해결이 됐을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용 일치는 하는데 정확성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것만 고집을 해서 그래. 자, 그럴 거면 어떻게 배운 대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자꾸 뭐 그일극 풀이니 구조독해니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실전에선 알아서 해. 대신에 연습에서는 둘 다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혼자서 그일극 풀도 해보셔야 되고 구조독해 잘 모르겠잖아. 이거 교과서에 그냥 나온 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베이노가 교과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실제로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쓰는 그 과정을 그거 만드신 교수님한테 진짜 죽으라고 배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제 피지컬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됐죠. 자, 1910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단은 그 조약의 조인의 찬성을 이해하는 등의 정미 칠적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서 그것을 고려했을 때 자 봐라 7마리 세븐이야. 정미 칠적 세븐이야. 박살할 강아지들을 뭐라고 했어? 친일파들. 정확하게 7명의 친일 관료들이죠. 그래서 이 개를 친일 관료로 비유하고 있던 아가 보이셨을 거고 자, 누굴 죽여라? 살구. 개를 죽이래. 그러면 이 개는 누구겠어? 일단은 친일 관료로 보이죠. 특히 7명의 친일 관료로 보이죠. 그럼 친일 관료로 뭐 하겠다? 처단하겠다. 암살하겠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혹시 기억납니까? 이병헌 나왔던. 거기에 나온 의병, 거기에 나온 김태리가 얘네들 쏴 죽이고 당했잖아. 그거야. 자, 그럼 좀만 더 가볼게요. 개를 여러 마리를 기르는데 요 7마리 정말 이 새끼들 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케이 이 7마리 개는 친일 관료였어. 자, 그런데 얘들아 봐. 잘 들어야 돼. 개가 몇 마리야? 여러 마리야. N마리야. 그 중에 7마리를 쪼개놨어. 이거 무슨 얘기니? 이 개는 누구겠어요, 그럼 얘들아? 그렇지. 자, 좀 더 가볼게. 근데 이 7마리가 엄청 미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밉다라고 판단했지.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 낯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은 반겨하고 낯익은 집안 사람 보면은 컹컹 짖고 나왔네. 얘네는 결국 뭐야? 친일을 하고 반민족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에 전혀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보아라. 그늘의 새로운 개규칙 반포돼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앞쪽에 나온 규칙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얘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생긴 거야. 가능성이야. 모든 것.
true or false라고 정해진 100% 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 가능성이 생겼는데 반포되었지. 봐. 그럼 이 개규칙은 어떤 규칙이야? 반포되어서 이 규칙 때문에 생긴 일은 뭐야? 이거야. 좀 더 정확하게 볼게요. 개 임자래. 자, 개가 이제는 관료라는 거 보이셨죠? 관료의 임자가 누군데? 당연히 왕이어야 되고 조선 제국이어야 되는데 대한제국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민족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료도 있겠죠. 누구? 일본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료도 있겠죠. 그 외에 외세를 주인으로 모시는 관료도 있겠죠. 그러네. 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너 임자, 너 누가 주인이야? 를 쓰라는 거지. 안 그래? 뒤졌어요. 협박했어.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봐. 관료의 임자 이름을 목에 걸란다. 이게 무슨 얘기야? 너 눈치 보고 기회주의자로 눈깔 돌리고 있지 말고 너 정확하게 조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인지 일본한테 붙을 건지 다른 누구한테 붙을 건지 기회 보지 말고 인간아 빨리 정해. 알려줘. 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개규칙은 뭐겠어요? 그렇지. 암살 지령이죠. 그 당시 활동했던 의병들의 암살 지령이죠. 뭐야? 정미칠적 죽이는 건 당연하거니와 얘가 기회주의자처럼 눈깔 돌리고 있어도 걔네도 다 죽여버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보 처리를 하셨어야 맞은 문제가 딱 하고 보인다니까. 정말 의외잖아요. 이런 데서 오답률이 높다는 게. 근데 쉽잖아. 그러니까 간과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평소에 뭔가 오히려 과학 오히려 뭐 물리 이런 데서 연습했던 표처리, 화학 같은 데서 생물 같은 데서 했던 표처리 같은 게 여기서 깔끔하게 쓰인다는 거 잘 봐두시라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도구를 배우신 거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시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두 문제가 저렇게 엄밀한 정보 처리를 통해서 24번 보이셨을 거고 그럼 25번 정답도 뭔지 딱 보이시죠? 25번 정답 뭡니까? 4번이었겠네. 맞니? 한일 심협약을 비판하기에 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개규칙은 뭐야? 의병들의 암살 지령이잖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7마리 개는 이미 죽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뭐라고? 그렇죠. 기회주의자라서 너희 관료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으면 얘네는 다 죽여 라는 지령이 내려온 거지. 한일 신협약이 아니라. 됐습니까? 정답 4번이시라고. 필기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킬러인지 알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생소한 거야. 근데 문학 최근 3개년 킬러를 보면 다 이런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성을 물어봐. 근데 이게 내용 일치를 한다고 정확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잡거나 표처를 해가지고 정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적인 데서 늘어나.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독서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저쪽 잡고 계시면 돼요. 문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희소해요. 그래서 지금의 집중력으로 한 지문 한 지문 꼼꼼하게 보셔야 돼서 과제로 내드리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잘 해갈 거고 우리가 교재가 한 번 더 나가면 거기다 깔끔하게 복습 필기해 주신 연습을 하세요. 교재가 정 없으면 빅뱅 문학교재로 나가도 돼. 거기에 필기 해올 수 있게.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두 문제 다 풀렸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22와 23도요. 상당히 의도다분하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정답만 내가 딱 설명을 해볼게. 이거야. 여기도 가나다가야 뭔가 좀 달라. 특히 나와다가 뭐가 달라. 봐봐. 걔가 얄밉대. 근데 뭐래 마지막에? 야 쉰밥 있는다고 내가 너 먹이겠니? 라고 얘기했고 얘는 좀 닥쳐봐 이런 얘기를 했지. 잘 봐 얘들아. 지금 나와 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야. 자, 얘는 걔가 미워. 얘도 걔가 미워. 여러분 미흡다라는 거는 뭐라고?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감정도 근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밉다라는 걸 가치 판단 평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고운님은 지져. 미운님은 반겨. 여기도 마찬가지야. 고운님은 지져. 미운님은 반겨. 자, 어차피 둘 다 똑같이 근거에서 판단이 온 부분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다. 얘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 너 걔 밥 안 줘. 협박해요, 협박. 또는 통보해. 뭐 한다고? 밥 안 줘. 자, 반면에 나는 조금 달라. 뭐라고? 야, 짖지 마라.
개야라고 부르면서 짖지 마라고요. 자, 얘는 뭐 했어? 명령이지. 근데 얘들아 봐봐. 짖지 마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어? 소통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야. 왜? 짖지 마라고 했으니까. 밥 안 줘는 소통의 의도니? 아, 그냥 너 말도 안 되는 새끼니까 꺼져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봐봐. 이면에 있는 의도를 딱 읽으시면 답이 나왔죠. 즉 목적이 다르다니까. 얘는 협박이고 얘는 소통이야.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어 얘는? 그렇지. 소통과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령문이라도 쓰는 거고, 얘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즉 확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짖지 말라고 소통이라도 시도를 한 건데, 얘는 소통조차 없어. 야, 밥도 안 먹을 거야 너는 라고 협박해버리고 끝나는 이유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라고 읽어내셨으면 23번이 보입니다. 잡고 계세요 저기. 자, 필기하셨어? 필기하셨으면 4, 5번에 내가 얘기한 그 내용 나오는 거 보이죠? 필기하셨으면 4, 5번을 볼 거야. 10초만 잡고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 문제 4, 5번입니다. 뭘까요? 잘 봐. 나는 어떤 전제가 있다? 그렇지. 소통의 전제가 있었죠. 소통의 전제가 있다. 교감 가능하다. 반면에 다에게는 그렇지. 소통의 가능성이 없다죠. 그래서 얘는 possibility 소통, 확률, 소통의 확률이 0보다 크다. 얘는 소통의 확률이 0이다. 맞는 선지죠. 수학 확률의 개념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답이 골라졌고 5번 선지 봐.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봐봐. 소통에 따라서 행동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 행동 변화가 가능하니까 소통을 하지 여러분. 정답은 5번이죠. 다시 얘기한다. 소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죠.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죠. 됐니? 그리고 결국 뭐야? 뒤집어 놨죠. 나와 다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정답은 5번이다. 됐어? 필기하세요. 원래 이과였고, 뭐 인생 얘기하자면 진짜 길어요. 원래 이과였고 국어를 제일 어려워했고, 너무 인생이 웃긴 게 국어 응사라고 있고, 근데 이과였다 보니까 그냥 이과적인 도구를 써서 설명했더니 여러분이 너무 편해하더라고요. 자, 여기 문송합니다. 손. 문과 통통이들 손. 아, 괜찮아. 문과 통통이들 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과네. 이과다 손. 봐봐. 손 내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과잖아. 어떻게 또 이런 반이 생겨버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네, 이렇게 이과적으로 문학을 풀 수도 있겠다. 오히려 여기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고 학생들이 변별이 되고 킬러 문제가 그렇더라. 22번 기억을 보겠습니다. 초장에서 화자가 걔에게 짖지 말라고 한 것은 밤사람 짖는 소리 때문에 뭐 읽어보면 아시는 내용이고, 2번, 3번도 아시는 내용일 거고, 4번 선지 잠잠하더라 호걸님이 님추심 용이한 상황이다. 5번 선지 봐봐.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걔에게 짖지 말라고 부탁한 이유를, 종장은 그 결과를 봐봐 얘들아. 정보를 어떻게 하라고? 인과구조로 잡으라고 돼 있잖아. 자, 걔야 짖지 마. 밤사람이 다 도둑이야? 자, 봐봐. 짖지 마라는 거는 명령문이자 주장이죠. 주장의 근거는 뭐야? 얘죠. 야, 내가 좋아하는 차은우가 온다는데 너는 왜 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두목조골님 추심다니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요? 아, 이거 안 보고 제가 한 얘기니까 그냥 차은우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봐. 이분이 여기 다니니까 그 개도 호골짓겐지 듣고 잠잠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관계야 지금 도대체? 자, 봐. 여기는 이 주장의 근거죠. 맞니? 맞잖아. 자, 그럼 정리해봐. 자,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어디 있지 않아? 여기 있다. 아, 찾았어요. 자, 필기 되셨으면 5번도 괜찮다는 건 보이셨을 것 같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정리합시다. 이거지 결국에는. 자, 지금 이 사람이 멀리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잖아. 자, 멀리하고 싶은 존재는 누구니? 도적. 가까이 하고 싶은 누구니? 호걸. 맞니? 자, 이 정보 분류를 하셨으면 당연히 나왔지. 이번 바로 나오셨겠네. 됐죠? 필기 정리하시고 봐봐. 지금 그러니까 결국 5번 선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 중장을 근거로 초장에 주장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장 내용 결과로서 조용히 있는 거니까 중장과 초장과 종장의 관계는 이러하더라라는 걸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문도 난리난 지문인데, 이 지문은 제가 특히 이제 이적 수업 내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제가 예비고일 수업을 재작년 말부터 딱 해가지고, 작년 첫 시험으로 해결 변증법이 적중이 되면서 해고가 갑자기 2배가 빵 한 번 늘었어요. 해고 1학년 첫 시험으로 해결 변증법 지문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출제 예측을 했고 출제 예측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갑자기 왜 해결 변증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나요? 인데, 이걸 해결 변증법을 설명해야만 34가 아주 깔끔하게 풀리고 작품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수능의 역사를 설명드릴 거고, 뭐 오늘 이후에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일은 없고, 오늘 약간 OT 성격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수능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17, 18 정도로 보는데 19 때 난리가 한번 나요. 이때 아마 만점자가 148명인가 나왔을 거고, 수학은 보통 한 2000명 내외야. 이때 국어 만점 넣고요. 수학 가형 4등급 맞았더니 대학을 어딜 갔냐, 이분이 의대를 붙었어요. 그때 아주 핵불 수능이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는데, 이때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이때 딱 감지를 했어. 야, 난리 났다. 아니다 들까? 20학년도 6월 평가원의 만점자가 몇 명 나왔었냐면, 이때 148명 나왔다 그랬었잖아. 65명으로 더 줄어요. 근데 여러분, 국어는 가끔씩 조상님이 알려주거든? 주사위로 굴렸어. 주사위 굴려서 5번 맞았네 만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수학은 도대체 주관식을 999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맞춘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두 문제야. 그런데 국어는 찍어서라도 맞추는데, 보통 수학은 찍으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게 극대적으로 벌어졌던 게 22학년 수능이야. 만점자 국어 28명, 수학, 이과 수학 가형이 아니라 선택 미적하고 선택과 표점이 똑같아서 만점자가 2702명, 100분의 1이었단 말이야. 이 참사가 딱 벌어졌던 그 시험에 세 지문이 있어. 첫 번째는 브레트 경제고, 두 번째는 해결 변증법 지문이고, 하나 더 있는데, 이 해결 변증법을 출제한 거에 있어서 논쟁이 되기만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이때 22학년도 EBS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해결 변증법의 1단계 즉자 존재, 2단계 대자 존재, 3단계 즉자 대자 존재로 갑니다. 만만치가 않았는데 왠지 출제가 될 것 같았고, 역시나 출제가 됐었죠. 자, 왜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냐면, 보통 고1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지문을 많이 다루거든. 자, 윤동주 시인을 볼게요. 윤동주 시인은 첫 번째 자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아를 뭐 했어? 외화했어. 그래서 스스로 자아를 타자화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아를 대상화 타자화해서 우물에 비춰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아와 타자된 자아는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대립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니? 그렇죠. 결국 합의를 이루죠. 자, 이거를 해결 변증법에서 어떤 3단계로 설명해? 1. 정, 2. 반, 그리고 3. 합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합의이 아니야. 어떤 합의냐? 초월적인 합의래요. 그래서 1단계에 있었던 알파와 2단계에 있었던 베타가 단순히 통합을 넘어서 초월이 된다는 뜻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다 남아있으면서 1단계 정, 2단계 반,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서 뭔가 우다다다 쏟아져서 아예 초월적인 상태로 넘어간다라는 아이디어를 줬고, 이게 그대로 22 수능 해결 변증법으로 나왔는데, 해결 변증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즉자대자 존재에 가가지고 절대정신에 이르게 되면, 이 절대정신이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절대정신을 표현하기 제일 좋은 게 예술이더라 라는 얘기로 가면서 예술의 비평교육으로 갖다 낼 전제를 세팅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퍼즐이 안 맞춰져요가 정상이에요. 제발 제 동료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자, 보셔야 돼. 지금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두 가지 경우의 수야. 첫 번째는 뭐야? 가능성. 두 번째는 뭐야? 한계. 언어 사용의 결과로 1. 대상 파악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1. 대상 파악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어제 방구석에서 잠자기 전에 쇼츠 좀 보다가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나도.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누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이누이트들인가? 아, 이누이트 아니다. 미국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말을 저는 사람이 없대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없대. 실제로 그들의 단어 중에 더듬다라는 단어도 없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해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사고도 영향을 준다. 언어에. 자, 그래서 이건 인생 치트키 중에 하나거든.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내 본성을 찾는 데 있어요.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굉장히 잘생긴 줄 알았어요. 차은우인 줄 알았다고. 진짜 진지하게. 근데 여러분, 차은우는 차은우답게 살아야 되고 베이노는 베이노답게 살아야 된다니까. 손흥민이 여기 와서 수능 쳐서 대학 가겠다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냐? 축구 해야 돼. 그 얘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을 찾아가시는 게 인생 최고의 과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 주변에 내 본성을 흐리는 냄새를 풍기거나 내 본성을 금묵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또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의 본성을 흐리는 언어를 쓸 수가 있을 건데, 일단 내가 쓰는 단어, 언어를 바꾸세요. 두 번째,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선을 그으세요. 그걸 환경을 여러분 미성년자라서 결정할 수 없다면 내년이 되면 성년이 되니까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내 본성을 찾으시고 내 주변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만 놔두시고, 선생님 단 한 명도 없는데요, 다 끊으시고 유튜브 보시면 되고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돼요. 나도 그러고 있어.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저도 팔로우하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젖어들고 어느새 나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언어를 사용했더니 뭐가 되더라? 언어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만 동시에 그 한계 속에 대상을 매몰시키는 문제도 생겨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즉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따라와 봅시다. 자, 이제 24학년도 6월 평가원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비평을 바탕으로 정보 분류를 3단계로 할 거야. 잘 봐. 뭐 했어?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뭐가 생겨? 동시에 1번 대상 파악의 가능성이야. 아까 이걸 풀어본 친구가 또 틀려놨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짚지라느니 또 틀리는 거야. 자, 2번 뭐라고? 하지만 언어 안에 묶어버리는 한계도 존재하죠. 자, 그럼 봐. 둘의 대립 갈등이 있죠. 둘의 대립 갈등이 있죠. 이 둘의 대립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3단계 초월적으로 가면서 해결해야 된다는데, 우리 보기 보시니까 어떻게 하래요? 둘의 한계의 극복을? 그렇죠. 기존의 언어 사용 관습을 뭐해서 벗어나서 가시래. 자, 무슨 얘기냐? 다시 저 따라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둘의 대립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그래서 시인은 3단계 초월적인 방법으로 뭘 써라?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라.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서 자유로 가라. 여기까지 되셨어? 도대체 이 33번, 5번 선지 틀려서 그거 해설하고 있는데 왜 얘를 얘기하고 있냐? 퍼즐이 이제 거의 맞았어요. 자, 필기 다 했니?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작품으로 올게. 우리 작품으로 오시면요, 여기에 얘 잘 보이시죠? 잘 봐. 저기 저 담벼, 라일락, 저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 콩이의 똥 하나, 그걸 가서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보기를 바탕으로 보면 이 언어 속에 서라는 1번. 자, 뭐 했어? 언어를 사용했죠. 자, 사용하는 순간 가능성 생겼죠. 하지만 동시에 뭐도 생겨나? 한계도 생겨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그렇지. 언어 속에서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는 언어의 담벽도 되고, 잘 들어야 돼. 도대체 얘는 뭐야? 야, 담벽 속에서 봐. 사각형이네라고 규정이 되지만 실제로 얘는 사각형이 아니기도 하죠. 즉 무슨 얘기야? 대상을 파악하는 대상 파악의 가능성도 생기지만, 두 번째, 한계도 동시에 생겨나 버렸죠. 자, 이게 기억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겠대. 즉 무슨 얘기야? 1, 2단계 대립 갈등에서 이제 니은으로 뭐 하겠대? 3단계로 넘어가겠대. 자, 초월하겠대. 그래서 자유를 주겠대. 그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니? 관습적인 표현에서 벗어나겠다. 봄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관습에서 벗어나 있잖아. 관습에서 벗어남으로써 뭐 했다? 초월했다. 몇 단계로 오셨다? 3단계로 오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필기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답은 감각적으로 내는데 뭐가 틀렸냐? 언어 속이 틀렸대. 바꿔봐라고 얘기했을 때 왜 못 바꾸냐면 이 퍼즐을 맞추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어. 강사도 못 맞추는데. 왜 그럴까? 교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진 않았겠지만 교수님이 방법론적인 걸 계속 괴롭히면서 해주셨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를 10년 다녔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평가원 교수님도 세팅이 똑같아요. 머리가. 그래서 나는 이게 딱 보였어. 너무 반가웠어요. 야, 해결 변제법을 이렇게 낸다고? 대단하다. 자, 그럼 보셔, 여러분. 잘 들으셔. 자, 33번에 5번 선지 볼 거야. 뭐가 틀렸어? 그렇지. 담벽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생겨버렸어? 한계가 생겨버리잖아. 그럼 어디로 나가셔야 돼? 담벽 밖으로 초월하셔야죠. 담벽 안에 있으니까 가능성도 생기지만 뭐도 생겨버렸어? 이 한계도 생겼죠. 어디로 가셔야 돼? 3단계 초월로 담벽 밖으로 초월하셔야죠. 정답은 5번 끝이야. 더 명쾌한 해설은 없어. 있으면 저를 지도 편달해 주시길 정말 강목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필기 정리하십시오. 저 잡지 마. 이쪽 잡고 계세요. 되셨어? 깔끔하게 다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도 나 솔직히 지금 1번 선지, 2번 선지 해석에 자신이 없는데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할게요. 왜 자신이 없다고 내가 표현하는 거냐면 잘 보셔. 1번 선지. 기억은 틀렸냐? 아니 맞잖아. 봄을 지옥이라고 안 했잖아. 개똥을 개똥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나일락을 꽃이라고 부르면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거 틀려? 맞는데? 그럼 정답 1번 아니야? 내 말이 왜 1번이 틀렸는데 출제 의도는 뭔데? 제 나름의 추론이에요. 제 생각은 이거야. 자 봐. 기억을 하는 순간 잘 들어야 돼. 1. 뭐가 생겨? 대상 파악의 가능성이 생겨. 하지만 동시에 뭐가 생겨버려? 그 속에 구속시킨다는, 언어 속에 구속시킨다는 한계도 생겨. 즉 무슨 얘기야? 변증법적으로 봤을 때 1. 정, 2. 반이라는 뭐가 생겨? 대립갈등이 생겨버려요. 자, 그럼 이 대립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던 거니 우리? 그렇죠. 초월하는 건데 이 초월의 방법은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야, 힌트 나왔다. 유지냐 아니면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도의 설계가 된 거냐?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 아니,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억으로 인해 생긴 문제 해결이다. 출제 의도는 뭐였다? 기억으로 인해서 카우즈 원인이야.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서 해결하겠다. 원인, 결과이자 문제 해결책은 얘야. 이 정보의 논리 관계에서 기존 언어 사용 방식 유지를 X 벗어난다고 해야 초월이 될 것이고 아무 말이나 섞어놨구나 하지만 주제에 관련된 말을 섞어놨구나 정도로 저는 이 1번 선제 출제 의도를 해석을 했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1번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아 맞잖아. 내 언어 속에서 야 개똥을 개똥이라고 하고 코니똥을 코니똥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유지되는 게 왜 틀린 건데 나 아무리 봐도 1번 선지가 이해가 안 돼. 맞는 선지야. 근데 왜 이걸 정답으로 할 수가 없을까? 기억의 출제 의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의 시작이야. 기억을 하는 순간 대상 파악의 가능성과 언어 속에 구속시키는 한계가 있고 그 대립 갈등은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 해결하는데 이걸 저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출제 의도상 틀린 거고 2번 선지 봐. 이것도 판단을 못해. 지문 내용이 도대체 이게 파악한 행위를 포기하는지 마는지가 어디 나와 있냐. 나 이쪽으로 따라와. 22학년도 수능에 나와 있다니까. 해결 변증법에 따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단계와 2단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가 유지되면서 나머지들이 더 들어와서 초월되는 게 변증법적으로 1, 2, 3단계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쪽으로 와. 니은에서는 이제 초월했지. 그러면 봐. 이 초월 단계에서 1단계 소멸되니? 아니요. 2단계 소멸되니? 아니요. 1단계, 2단계는 물론 나머지 단계, 나머지 것들도 들어와서 초월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2번 선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1단계, 당연히 2단계 들어와서 무한대로 가는 게 바로 3단계인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됐지?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즉, 이 사람이 초월하는 단계에서는 뭘 갖다 쓰는 거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새로운 표현을 시도해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새로운 표현, 기존의 언어 방식에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초월하는 방법이고 1, 2단계의 대립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정답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필기 정리하십시오. 깔끔하게 이런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문학이 왜 킬러가 된 거냐? 간단하다니까요.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서야. 근데 되게 쉬워. 이 설명 방식만 여러분이 익숙해 놓으면 그냥 익숙해지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제가 먹고 사는 건 사실은 고1, 2 내신이에요. 정확하게는 중학생 포함이야. 고3은 뭐 이미 지금 알잖아.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매가를 안 들어가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인터넷 강의 7년, 14년이 묶여가지고 거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이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돌처럼 거의 노비 계약을 한번 맺거든요. 인간 강사. 계약 2번 잘못하면은 43살 할아버지가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잘 정리하시고 정리되셨으면 이제 얘를 풀어나갈 건데 얘들아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자꾸 물음의 형식이니까 서리법이나 물음표 찾으려고 달려드는데 자, 주제 잡으셔. 보통 이 문제 주제가 정답될 확률이 87%야. 우리 나의 주제 이미 정답했죠. 잘 들어 얘들아. 대상의 효용성이 아니면 대상의 본질 파악이야. 대상의 본질 파악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야. 물론 여러분 반복 리듬감 만드는 거 100%야.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은 빠르게 판단하는 감각을 하셔야 되고 상황 가정이니까 아마도 미래 시제 물어볼 수 있겠어요. 무리 명식이니까 어딜 봐야 돼? 말끝. 어마어미 보시면 어마어미가 종결어미로서 뭐가 쓰인다? 의문형이 쓰이면 판단이 되시는 것들 이런 거는 당연히 내신에서 하고 넘으셨을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 정리해봤더니 뭐다? 대상의 효용성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 대상의 본질 파악 과정에 관한 것이 주제였다. 따라서 효용성 X 정답은 4번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가작품을 읽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필기 다 됐습니까? 자 가작품을 읽어보셨으니까 우리가 후다닥 가보면 자 이렇게 볼게 얘들아. 가작품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만년 싸늘한 바위 만년 동안 되는 싸늘한 바위 저는 이걸 뭐라고 봤냐면 부정적 현실이라고 읽을게. 근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 뜨겁게 살고 있죠. 저는 이거를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있다? 극복의 의지가 있다고 읽을 때. 됐니? 뜨거운 가슴 극복 의지죠. 자, 그럼 뜨거운 가슴은 어떤 뜨거운 가슴이야?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출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셔.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불어넣고 사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하다가 코피 터지면 되게 서러웠거든요. 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근데 요즘도 가끔씩 코피가 터지는데 요즘은 뿌듯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내 업에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반증이라서 요즘은 오히려 기분 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돋는 아침에 나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야. 모든 거 다 읽고서 흰 뼈가 되어서라도 그 뼈가 다시 부활해서 또다시 죽을 때까지도 나는 어떻게 거룩한 그런 님의 손길 앞에 울면서 내 극복 의지로 살아갈 것이고 그건 한마디로 의로운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동양 유교 전통에서 뭐라 그랬어? 절개 또는 뭐야? 지읒지읒 지조 그런 상징이 매낭국죽 맞니? 대나무 그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 피리로 얘기하는 그 아픈 가락은 의지죠. 언제까지 할 거야? 끝날 때까지 할 거야. 됐니? 이 사람은 결국 무슨 얘기야?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극복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겠다. 그게 주제에 집약되어 있는 아픈 가락 박스고 역시나 그걸 가지고 문항 설계를 했으면 정답이 바로바로 보이실 거고 자 바로 정답 고르고 끝내실 건데 1번 선지 그럴 수도 있죠. 내 극복 의지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극복 의지 현실에서의 극복 의지였으니까 당연히 희생과 서러움 의로움이 될 수도 있죠. 자 얘들아 잘 봐. 대나무의 설인 임의 뜻을 잊으려고 하니 아니면 임의 뜻도 아니거니와 질책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대나무의 설인 그 의로움을 뭐하고 있어? 지키려고 하고 있죠. 의지적이잖아. 억울함 해소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 원망 같은 얘기가 아닌데 오케이 남는 건 2개인데 자부심보다는 당연히 의로움 그것으로 인견한 서름이니까 아픔 입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극복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겠다. 정답 2번이 다시 한번 확인되셨다. 깔끔하게 답이 나왔다. 됐니? 자 킬러 문제도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고 자 되게 이제 고3 수업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머리가 다 커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자기 방법하고 다르면 다 튕겨내고
수준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어렵니 쉽니? 대답이 없어요. 하지만 난이도를 맞춰야 되는 정말 극한의 시험이고 극한의 반인데 오늘 모여준 학생들이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안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준을 맞춰가기 위해서 제가 다분히 노력을 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밀착톡으로 수업의 수준이 어쨌는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수업은 무엇인지 오마카세 먹으러 가서 가만히 계시면 입맛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짠 건지 단 건지 여러분 입맛을 정확하게 피드백해 주시면 더 좋은 수업으로 다음 주 과제나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피드백을 밀착톡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끊고요. 자, 일단 현장 강의 학생들 기준으로 약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네, 이제 오늘 수업한 문학 킬러는요. 적당한 오답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워갈 게 많아서 이제 반응은 되게 좋았을 수밖에 없는 파트인데 이것도 이제 몇 주 하면 뭐 소재가 거의 고갈이에요. 그리고 이감에서는 좀 이감에서는 그 느낌을 좀 잡아주는데 이감도 요즘 좀 쓸데없는데 힘을 덜 빼고 뒤쪽으로 갈수록 파이널 실전 잘 나와. 근데 이감의 장점은 뭐냐면 EBS 변형 문제들이고 간쓸기야 오히려. 옛날에는 간쓸기 때문에 애들이 안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간쓸기 때문에 봐야 되는 시험이 됐고 자료가 됐고 그래서 2월달 초에 아마 수특이 나올 건데 그때 이감 병행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친구들이 몇몇 보입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되니까 과제로 나갈 건데 지금 약간 자기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고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유지하면서 수업 듣고 비교해서 선택해 가시면 좋겠고 점수가 제 생각은 그래요. 3등급 이하다 그러면 그냥 이 방법으로 더 씌우시면 좋겠어.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씩 과제가 다른데 일단 과학기술은 좀 뭔가 1월 달에 전반적인 세팅을 끝내고 2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파트들 하나씩 정리할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교재로 나간 부분들을 과제로 해오실 수도 있고 보충 영상으로 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보충 영상도 보충 영상인데 좀 많이 풀어와서 채점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 좀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방학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클리닉 시간을 낼 건데 아마 월수금 오후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수금 4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공지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실게요. 자, 얘는 기존 기출들 지문들이 좀 엮여 있어야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건데 오늘 시간상 제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설은 못할 것 같고 얼개 정도만 잡아 드릴 거예요. 자, 1단락 볼게. 모든 학문적 지식이라 그래서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뭐라고 집합 A 분석 판단과 집합 B 종합 판단으로 분류를 한 거죠. 자, 그럼 봐봐. 분석 판단이란 건 뭐냐면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 거잖아. 자, 이건 경험적 정보겠어? 선험적 정보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선험적 판단이야. 선험적인 정보야. 자, 예를 들어서 총각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인지 찾아가서 볼 필요가 없잖아. 언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자, 분석 판단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선험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뇌 로딩이 따로 걸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기존 기출 배경지시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해되셨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학년도 지식의 분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7학년도 지식의 구분이고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에는 오른쪽 26페이지 목차가 해설까지 있을 거고 여러분 교재로 받은 거에 봐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러나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처럼 모든 총각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뭐가 필요해? 그렇게 포함되지 않으면 종합 판단이고 그 종합 판단 어떻게 판정을 하셔야 돼? 네, 얘는 경험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단락 내용은요. 저는 딱 몇 글자 아닌 걸로 약 한 80단어, 100단어 넘겠다 이 정도면. 100단어 넘는 정보를 이렇게 딱 풀이 과정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정리하면 이거다. 자, 전체 판단은 크게 두 집합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뭐야 뭐야? 첫 번째 분석 판단과 두 번째 종합 판단이고 자, 분석 판단은 주어와 수어 개념에서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는 걸로 뭐가 가능하다? 참 거짓 판정이 돼. 근데 얘는 주어 개념과 수어 개념이 포함 관계도 아니거니와 그걸로 참거짓 판별하는 것도 되지 않아. 자, 정리하면 이거야. 얘를 참거짓 판별하는데 필요한 건 뭐야? 여기는 선어, 여기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선험적으로 참거지 판별이 되고 여기는 경험적으로 참거지 판별이 된다는 측면에서 둘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벤 다이어그램과 논리교를 써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풀이 과정 밑줄을 치실 수 있겠고 정리하실 수 있겠으나 그냥 이 방법 머릿속에 더 씌우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 자, 2단락 가볼게. 칸트는 이어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한대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에 관련된 지식과 관련이 되는데 선천적 지식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왜 그런 줄 알아? 정보가 불충분해서 그래. 경험과 무관하대요. 자, 모든 분석 판단은 경험과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할 수 있대. 야, 그러면 결국에는 2단락에서 뭐가 다른지는 정보가 불충분하니 일단 어떻게 가야 돼? 선천적 지식은 왼쪽으로.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뭐가 들어가면 돼? 후천적 지식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봐봐. 그1급을 하시든 굿독해를 하시든 풀이 과정은 여러분 손으로 쓰시든 논술형으로 쓰시든 분류가 되셔야 되고 저는 분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분석 판단에 포함된 용어 가지고 판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와 달리 까마귀가 검다는 후천적으로만 감각 경험적으로만 사례적으로만 입증이 되셔야 돼. 자, 한계는 있죠. 후천적 지식으로는 보편 필연적인 지식 얻을 수가 없고 선천적 지식은 보편 필연성을 지닌 지식이고 자, 그런데 제가 주황색으로 쳤지만 얘네 다 녹색 배경 지식입니다. 잘 보셔야 돼. 선천적 지식은 보니까 뭐야? 연역 명제를 의미하고요. 연역적 지식, 연역 명제의 특징이 뭐야? 연역 추론의 특징은 뭐야? 그렇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필연성을 지니죠. 그리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보편성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귀납적 지식은 어떻게 돼?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참인지는 몰라. 이유는 왜 그래? 발리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필연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귀납법 왜 쓰는데? 3단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3단락. 분석 판단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아니,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칸트는 뭐가 있다? 세 번째 범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1, 2단락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이유는 여기 3단락의 주제 도입, 세 번째 범주를 얘기하기 위함이고, 즉 무슨 얘기야? 종합명제면서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대. 이게 뭔 소리지? 자, 종합적이면서 선천적이다. 잘 들어. 경험과 무관하게 옳다, 종합적이죠. 그런데 분석 판단과 다르게, 잠깐만, 종합적이다, 경험이죠. 미안해. 선천적이다, 경험과 무관하다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종합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경험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세상, 즉 언어 바깥 세계에 관한 지식이지. 언어에 관련된 세계가 어디니? 선천적이고 경험과 무관하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종합적이기도 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3단락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표 그리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되죠. 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냐? 여러분 명제 판별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어요? 고1 때 이렇게 배우셨어야 돼. 조건을 참여되게 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정한다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어 논리는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확인하시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 하나 깔끔하게 보일 건데 어떤 문제가 깔끔하게 보이냐면 여러분이 자꾸 이걸 말로 풀어서 헷갈려서 그래요.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 분석 판단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보시면 돼. 모든 후천적 판단은 종합 판단이다. 자, 봐봐. 명제 P와 Q의 포함관계, 진리집합 P와 Q의 포함관계로 얘를 판정하시는 거라고. 이거 수학에서 배우시는 거야. 잠깐 수학 설명, 제가 잠깐 현은이 쌤도 재볼게요. 이쪽으로 와, 얘들아. 우리 명제는 이미 정의하는 거 배우셨죠? 조건도 배우셨니? 자, 좋아. 그럼 봐봐. P이면 Q이다 꼴은 어떻게 참거지 판별하죠? 뭐로 판별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확인한다니까. 진리집합은 뭐야?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집합 P를 의미하고요. 조건 Q를 참이되게 하는 집합 Q를 의미해. 이게 포함되면 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오면 분석 판단이 선천적 지식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돼. 후천적 지식이 종합 판단에 속하는지 확인하셨어야 돼. 세 번째, 선천적 지식이 분석 판단에 속하는지 확인하셨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거고 좀 더 완결성 있게 그려보면 전 이렇게 그릴게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는 이유는 이번 25학년도 6월평가원, 작년 6월평가원 작사를 내놨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좋죠. 잘 들으셔야 돼, 얘들아. 자,
우리 분석, 그 다음에 종합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게요. 자, 근데 봐.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3단락에서 선천이면서 종합인 애가 있다 그랬었지. 자, 그럼 봐 얘들아. 아까 분석하고 거의 겹치는 애가 누구였어? 선천이었죠. 그런데 선천이면서 종합인 애가 있다니까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돼? 여기죠. 노란색을 선천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흰색을 경험이라고 한번 해보자. 종합이라고 한번 해보자. 선천이면서 종합인 이 교집합은 어디를 의미하겠어? 여기를 의미하는 거.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선천의 여집합은 뭐니? 후천이죠. 자, 후천은 파란색으로 빗금 쳐주시면 얘네를 의미하겠죠. 이해되셨어?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의 경계로 제가 여기다 그어놓은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면 여러분 이 문제가 풀려요. 벤 다이어그램 풀어. 그러니까 이미 풀 줄 아는 친구도 정확성을 위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논리 지문에다가 활용하는 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고. 모든 분석 판단은 선정도. 자, 니은. 모든 후천은 종합이다. 디귿. 모든 선천은 분석이다. 자, 리을. 어떤 선천은 종합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서 판정하세요. 포함과 함께. 그러면 정답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보셔. 모든 분석 판단은 노란색은 어디에 속한다고? 죄송해요. 분석 판단은 여기 흰색 왼쪽 칸이지. 흰색 왼쪽 칸이 노란색 안에 속하고 있네. 참이죠, 그러면? 맞잖아. 이 분석, 이 흰색 칸이 노란색 칸 안에 속하고 있으니까 참이죠. 자, 두 번째 볼게, 얘들아. 모든 후천적 지식.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흰색인 종합 안에 속하고 있죠? 디귿 볼게. 모든 선천은 노란색이지. 분석에 속하니? 아니요. 봐봐. 선천 교집합 종합이 달래지. 이해됐어? 아웃이죠. 맞니?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얘 때문에 디귿이 아웃인데 얘 때문에 리을이 참이야. 어떤 선천은 뭘 의미해? 교집합이 속하는 애들. 걔는 종합이지.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언어적으로 오면은 깔끔하지를 못해. 왜? 기본적으로 언어는요, 논리적 한계가 있어. 정보가 불충분한.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도구를 쓰는 이유는 수학적 도구는 엄밀한 약속을 통해서 성립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12년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원이 이과인 수업에서는 너무나 깔끔하게 답이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이 도구를 쓰는 연습을 하시자고. 그러면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거나 고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얘만 그러냐? 6페이지를 보셔도 되는데 6번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짤막하게 제가 얘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 딱 봐봐. 이거 지금 뭐야? 너희 공간도형 배우냐? 공간도형 배워? 안 배우냐? 지문을 하셨으니까 배우셨잖아. 잘 들어, 얘들아. 자, 우리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도라는 거는 왜? 평면 기하였기 때문이야. 맞니?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도라는 것의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평행선의 공리에서 왔다라고 중딩 때 배웠어.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하나. 자, 그럼 봐. 얘랑 얘는 뭐로 같아? 동위각으로 같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냐? 얘도 얘랑 같냐? 좋아.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냐? 막곡지각이냐? 그럼 봐.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얼마야? 180도, 180도야.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자, 여기 잘 잡힙니까? 구체를 볼게요. 지구를 볼게. 적도, 위도 0도야. 오케이? 여기 극이야. 북극에서 남극까지 경선을 내렸어. 자, 그럼 봐. 직교하죠. 자, 여기에 똑같은 경선을 이런 식으로 내릴 건데 이 경선에서 여러분, 자,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직각인 경선을 내린다고 쳐봐. 어머나, 여기도 직교야. 구면에서 몇 도가 돼버려? 270도가 돼버리네. 이해됐어? 이게 바로 구면기하라는 거야. 그럼 구면기하에서의 최단거리는 무엇으로 정의를 해야 될까? 뭐로 정의해야 할 때? 지문을 보니까 대원의 일부라고 하겠대. 자, 그럼 다시 대원이 뭔데? 일단 그렇죠. 위도는 적도, 즉 0도 위선. 나머지는 모든 경선들을 대원이라고 하겠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실제로는 뭐가 최단거리야? A가 최단거리니? 측지선? 맞니? 그런데
지도는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왜곡된 상태에서는 직선 B처럼 보인대잖아. 그리고 C는 그냥 뭐가 같은 거야? 위선이 같은 애랜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평면에서 우리는 뭘 배우셨어? 선대층을 배우셨어. 근데 얘는 실제로는 평면이야, 곡면이야? 곡면이지. 그러면 곡면에서 B를 기준으로 A를 대칭시키면 어떤 꼴이 나오실까요?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지구 표면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뉴욕이 있어. 선생님, 흰색 안 보이죠? 보라색은 보여요? 자, 봐봐. 여기에 뉴욕이 있어. 자, 여기에 취리가 있어. 취리. 이거였나? 자, 그럼 봐. 잘 보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지구 표면이야. 이거. 측지, 이거. 자, 이건 A야, B야, C야? 당연히 C는 아니지. A야, B야? 당연히 A죠. 왜? 대원의 일부고 최단거리니까. 애들아, 그럼 봐봐. 선 B는 어떤 애겠어요? 뭔가 옆으로 삐죽 튀어나온 애이지 않겠어? 어떤 형태로든? 됐어? 그럼 봐봐. 얘를 가지고 대칭을 시키면요. 잘 들어야 돼. 보라색 대칭은 보라색하고 거리가 똑같아야 되고 형태도 똑같아야 되죠. 그럼 뭐밖에 없겠어? 지하로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과니까 다 이해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니? 그러면 정답도 어렵지 않게 보이셨을 것 같아.